이덕수는 그날 아침 교문 앞 은행나무 아래 낡은 나무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마른 낙엽 몇 장을 발등 위로 떨어뜨렸다. 퇴임식이 끝난 지 2달이 지난 늦가을 아침이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교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데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다. 38년을 이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했는데 지금 이 순간 이덕수는 낯선 방문객처럼 앉아 있었다.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끼며 눈을 들었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다. 그게 더 야속했다. 그들은 몰랐다. 이 벤치에 홀로 앉은 노인이 이 학교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아내가 남긴 봉투 하나가 그의 인생 전부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드라마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덕수, 73. 충청남도 홍성의 작은 마을 학교에서 평교사로 시작해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38년의 교직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력은 단순했다. 학교, 또 학교. 겨울방학에도 학교에 나왔고 명절 연휴에도 연수나 행사가 있으면 학교로 향했다. 교사들은 그를 두고 농담처럼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집이 학교세요. 농담이었지만 사실이었다. 이덕수에게 학교는 집이었고 아이들은 가족이었고 교무실은 거실이었다. 그러나 정작 진짜 집에서 그는 늘 손님 같은 사람이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내 정순자는 자주 말했다. 여보, 오늘 민준이 축구대회 있는 거 알아요? 이덕수는 늘 서류를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알아. 근데 오늘은 교육청 장학감사 있잖아. 어쩔 수가 없어. 지난번 수연이 발표회도 못 왔잖아요. 다음엔 꼭 가지. 다음엔. 그 다음이 번번이 다음으로 밀렸다. 정순자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눈물을 보이는 사람도 아니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었다. 아침 밥상에서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이덕수는 그것을 피곤함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그것이 포기였다는 걸 알았다. 정순자가 위암 진단을 받은 건 이덕수가 교장으로 취임하던 해였다. 처음엔 3기라고 했다.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면 2년 안에 완치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덕수는 병원에 함께 갔고 손을 잡았고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학교 일이 쌓였다. 교육청 공문, 학교 운영위원회, 교직원 연수. 이덕수는 또다시 학교로 기울었다. 정순자는 혼자서 병원을 다녔다. 아들 이민준이 엄마를 병원에 데려다 줬고 딸 이수연이 주사 맞는 날 옆에 앉아 있었다. 이덕수가 병원에 갈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2~3번이 전부였다. 정순자가 말기로 넘어갔을 때 이덕수는 전국 우수학교 시상식에 참석해 있었다. 제주도 행사장에서 수상소감을 말하던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덕수는 전화를 진동으로 해놓고 있어서 나중에야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가 3통이었다. 놀라서 전화를 걸었더니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엄마가 많이 안 좋아요. 빨리 오실 수 있어요? 이덕수는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오늘 행사 끝나면 바로 올라갈게. 내일 아침에. 전화를 끊고 나서 이덕수는 행사장 복도 끝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 안에 작은 상패가 들려 있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서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직행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정순자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눈을 감고 있었다. 이덕수는 병상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다. 정순자가 눈을 뜨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응, 나왔어. 당신 손이 따뜻하네.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사흘 뒤 정순자는 눈을 감았다. 62년의 생이었다. 이덕수는 영정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울지 못했다. 눈물이 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서 멈출 수가 없었다. 장례식 내내 이덕수는 곧게 서 있었다. 교장답게, 선생님답게. 그러나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간 밤, 텅 빈 영안실 앞 복도에서 이덕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퇴임은 2해 뒤였다. 교직원들이 성대한 퇴임식을 열어줬다. 강당에 현수막이 걸렸다. 38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꽃다발을 받았고 박수를 받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덕수는 웃었다.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러나 퇴임식이 끝나고 주차장을 혼자 걷는 동안 이상하게 발이 무거웠다.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하나? 아내도 없고 학교도 없고. 차 문을 여는 손이 잠깐 멈췄다.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비어 있었다. 정순자가 갖고 놓은 베란다 화분들이 어느새 말라 있었다. 이덕수는 물뿌리개를 들었다. 흙이 바짝 굳어 있었다.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싶었다. 그러나 물을 주었다. 그게 그날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38년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퇴임하고 나니 남은 것이 없었다. 메달도 없고 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 속에 살고 있었다. 이덕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혼자 밥을 해먹었다. 정순자가 쓰던 쌀통에서 쌀을 뜰 때마다 손이 잠깐 멈췄다. 반찬은 늘 김치와 계란 프라이였다. 그것만큼은 할 수 있었다. 명절이면 아들 이민준이 며느리 박지영과 함께 내려왔다. 잠깐 왔다가 금방 돌아갔다. 딸 이수연은 부산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살았다. 이덕수는 괜찮다고 했다. 외롭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은 늙어서 가장 무서운 게 가난이 아니었다. 조용함이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조용함이었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텔레비전을 켜도 그 소리는 가리워지지 않았다. 이덕수는 어느 날부터 학교 쪽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교문 앞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바라보는 게 하루 일과가 됐다. 처음엔 교사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다. 교장 선생님 나오셨어요? 이덕수는 손을 들어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가움의 빈도가 줄었다.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왔고 새로운 교사들이 왔고 학교는 금방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졌다. 이덕수가 아는 이름들이 하나둘씩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총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응, 뭔가. 새 교장 선생님이 외부 방문자는 사전 허가를 받으셔야 한다고요. 이덕수는 잠깐 그 말의 의미를 헤아렸다. 외부 방문자. 38년을 이 학교에서 살았는데 이제 이덕수는 외부 방문자였다. 아, 그렇구나. 이덕수는 일어났다. 천천히 교문을 나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나오는 길에 발끝이 조금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덕수는 차창 밖을 바라봤다.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모두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덕수만 방향이 없었다. 정순자가 생각났다. 여보, 내가 이렇게 살면 된 건가? 대답이 없었다. 차창에 흐린 자기 얼굴만 비쳤다. 그날 밤 아들 이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잠깐 서울 올라오실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에 무언가 급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이덕수는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이야? 올라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이덕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탔다. 서울 아들네 아파트는 은평구에 있었다. 신축 아파트였다. 이덕수가 몇 년 전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며 5천만 원을 준 바로 그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이덕수는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박지영이 문을 열었다. 아버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박지영은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이상했다. 너무 밝으면 숨기는 것이 있다는 뜻이다. 이덕수는 교직 생활 38년에 그 정도는 알았다. 민준이 거실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왔어요, 아버지. 식사가 차려졌다. 갈비찜에 잡채에 전까지. 손이 많이 간 상이었다. 이덕수는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 사실 사업이 좀 어렵게 됐어요. 이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다. 얼마나? 작년에 수주했던 공사가 발주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요. 2억 5천만 원이요. 이덕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서 잠깐만 아버지 집을 담보로 써야 할 것 같아요. 단기 대출 받아서 직원들 월급이랑 자재비 해결하고 다음 공사 수주되면 바로 갚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덕수의 손이 잠깐 멈췄다. 집. 그 집은 정순자와 30년을 같이 산 집이었다. 아이들이 자란 집이었다. 정순자가 마지막까지 꽃 화분을 가꾸던 베란다가 있는 집이었다.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얹었다. 아버님, 잠깐이에요. 금방 돌려놓을 수 있어요.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직원들 생각하면. 이덕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게 더 정확했다. 자식 앞에서 망설이는 부모는 나쁜 부모 같았다. 그 생각이 판단을 흐렸다. 알겠다. 그 말 세 글자로 도장을 찍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아버지. 금방 해결할게요. 이덕수는 그날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정순자 사진이 자꾸 떠올랐다. 아내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다. 이덕수는 눈을 감았다. 자꾸 떠오르는 걸 억지로 눌렀다. 며칠 뒤 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당분간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계시면 불안하기도 하고. 이덕수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다. 그래도 되겠냐? 당연하죠. 올라오세요. 이덕수는 짐을 쌌다. 가방 2개였다. 정순자 사진은 제일 먼저 챙겼다. 화분들은 이웃집 부인에게 부탁했다.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이덕수는 창 너머로 지나가는 익숙한 마을 풍경을 바라봤다. 그 풍경이 점점 멀어졌다. 그래도 버리지는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안도였다. 그러나 그건 시작이었다. 아들 집에서의 첫날, 박지영은 방을 내어줬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했다. 이덕수는 짐을 풀고 정순자 사진을 창문 옆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잠시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여기서 잘 지낼 수 있겠지. 아무 말도 없었다. 사진 속 정순자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왜인지 슬펐다. 처음 2주일은 괜찮았다. 박지영이 밥도 챙겨줬고 손주들이 재롱도 피웠다. 민준이는 저녁에 들어오면 아버지 옆에 앉아 TV를 봤다. 이덕수는 그 시간이 좋았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오래 감추기가 어렵다.
한 달이 지나자 박지영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세했다. 밥상 차릴 때 말이 줄었고 이덕수가 뭔가를 물으면 대답이 조금 짧아졌다. 이덕수는 모른 척했다. 눈치를 보는 게 싫었다. 그러나 몸은 정직했다.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에 나갈 때도, 화장실 문을 열 때도, 아침에 거실로 나올 때도 이유 없이 움츠러들었다. 손주들도 점점 할아버지를 피했다. 처음엔 거실에서 같이 놀자고 달려들더니 어느 순간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른들의 분위기를 아이들이 먼저 읽는다는 걸 이덕수는 알았다. 교직 38년에 그 정도는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이덕수는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일찍 깼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방문을 열었다. 복도가 어두웠다. 부엌 쪽 빛이 새어나왔다. 민준과 박지영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해? 박지영의 목소리였다. 낮지만 분명히 들렸다. 민준이 작게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공사 수주되면 어떻게든 할게. 실버타운 알아봤잖아. 거기 보내드리면 되잖아. 그 순간 이덕수의 발이 멎었다. 실버타운. 그 단어가 왜 그렇게 차갑던지 짐짝이 된 기분이었다. 38년 교직에 아들 학비되고 집 담보까지 내어줬는데 짐짝? 이덕수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정순자 사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사진은 보이지 않았다. 여보, 이게 내가 받은 마지막 대접인가 봐. 눈가에 뭔가 흘렀다. 닿지 않았다. 새벽 4시. 이덕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점퍼를 챙겨 입고 아들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조금 떨렸다. 지하 주차장을 지나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한강변이 가까웠다. 이덕수는 걸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강물은 어두운 빛으로 흐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강물 위에 흔들렸다. 이덕수는 난간에 손을 얹고 강을 바라봤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자꾸 왔다. 38년. 아내, 아이들, 화분들, 퇴임식 현수막, 외부 방문자, 실버타운. 핸드폰이 울렸다. 이덕수는 화면을 봤다. 낯선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교장 선생님이세요? 저 오상철 선생이요. 홍성학교에서 같이 있었던 오상철. 25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 교사였다. 이덕수보다 2살이 많았다. 퇴직 후 홍성에서 산다는 말을 들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 아, 오 선생. 이 시간에 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큰일이 있어서요. 사모님 유품 정리를 도와드리러 댁에 갔다가 이덕수의 손이 강난간을 더 꽉 쥐었다. 이상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따로 맡겨두신 거였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야 찾아서. 봉투요? 네. 꼭 교장 선생님께 직접 드리라고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 손에만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정순자가 남긴 것,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덕수는 그 순간 전혀 몰랐다. 그 봉투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거라는 걸. 언제 뵐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오상철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내일 홍성으로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이덕수는 다시 강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강물이 출렁였다. 어디선가 새벽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덕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여보, 내가 남긴 게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이덕수는 아들 집 식탁에 짧은 메모를 남기고 나왔다. 잠깐 고향에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홍성행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두근거리기도 했다. 무서운 두근거림이었지만 오랫동안 없었던 감각이기도 했다. 홍성 버스터미널에서 오상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75인데도 허리가 곧게 펴진 사람이었다. 반백의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덕수를 보자 손을 크게 흔들었다. 교장 선생님, 오 선생, 오래됐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오상철의 눈가에 뭔가 고인 것이 보였다. 이덕수는 모른 척했다. 오상철의 승용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갔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감이 몇 개 남아 있었다. 오상철이 문을 열며 들어오라고 했다. 거실에 자리를 잡자 오상철의 아내가 차를 내어줬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오상철이 일어나 책장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이 손을 넣더니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봉투였다. 봉투 겉에 이덕수의 이름이 정순자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덕수 씨에게 시자를 붙인 것이 이덕수는 웃음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결혼하고 나서도 정순자는 이따금 그를 씨로 불렀다.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 너무 서운하거나 너무 다정할 때 오상철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사모님이 저한테 5년 전에 맡기셨어요. 당신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에요. 혼자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아내한테 맡기셨어요. 교장 선생님 손에만 드리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만 깜빡 잊고 있다가 오상철의 목소리가 끊겼다. 정말 죄송해요, 교장 선생님. 이덕수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가볍지 않았다.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편지 같은 게 아니었다. 두껍고 네모난 무언가. 고맙습니다, 오 선생. 이덕수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오상철이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다. 방 안에 혼자 남았다. 이덕수는 천천히 봉투 입구를 뜯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접힌 편지지 여러 장, 하나는 은행 통장 한 권. 이덕수는 먼저 통장을 펼쳤다. 잔액이 눈에 들어왔다. 2,340만 원. 이덕수는 숫자를 다시 읽었다. 2,340만 원. 입금 내역들이 촘촘하게 찍혀 있었다. 날짜를 보니 가장 오래된 입금이 22년 전부터 시작됐다. 5만 원, 10만 원, 7만 원. 정순자가 부업으로 번 돈이 아닐까 싶었다. 이덕수는 정순자가 10년 넘게 동네 경로당 옆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파트타임이었다. 그 돈이었다. 32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이덕수는 통장을 덮고 편지를 펼쳤다. 정순자의 글씨가 나타났다. 반듯하면서도 따뜻한 글씨였다. 소리를 내어 읽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눈으로 읽었다. 여보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렵던지요. 쓰다가 몇 번을 그냥 찢었어요. 그러다 이번엔 끝까지 써보기로 했어요. 나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당신이 학교를 사랑한다는 거 알았고, 당신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 알았고,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말을 참았던 거예요. 원망해서가 아니라. 다만 한 가지만 말할게요. 당신이 퇴임하고 나면 아마 많이 허전할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엔 반기다가 나중엔 낯설어하는 경험도 할 거예요.
자식들 곁에서도 무언가 어색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당신 잘못도 자식들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 통장을 남기는 거예요. 이 돈은 당신 혼자 쓰는 돈이에요. 자식들 주는 돈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돈으로 작은 방 하나 얻어요. 당신 것이 있는 방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바깥을 걸어요. 아침 햇볕이 좋을 때. 나는 당신이 늙어서도 당신이기를 바라요. 누구 아버지, 누구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이덕수라는 사람이기를. 당신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정순자 드림. 이덕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뺨이 젖어 있기는 한데 언제부터 흘렀는지 몰랐다. 통장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순자야. 그 이름 두 글자를 이렇게 조용히 불러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병실에서 손을 잡고 장례식에서 영정 앞에 서고 길마다 산소에 가면서도 이덕수는 늘 형식적인 무언가를 했다. 그러나 이 방 안에서 혼자서 그냥 이름만 불렀다. 정순자는 이덕수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돈을 모았다. 32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반찬 가게에 나가면서 이덕수가 출장 가 있는 날, 이덕수가 학교 행사에 나가 있는 날, 이덕수가 바쁘다고 전화를 짧게 끊은 날에도 정순자는 통장에 입금을 했다. 이것이 사랑이었다. 설명이 없는 사랑. 이덕수는 얼굴에서 손을 내렸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창 너머로 오상철의 마당이 보였다. 감나무에 남아있는 감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감은 매달려 있었다. 오상철이 조용히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교장 선생님? 이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오 선생. 밥이나 드시죠. 그럽시다. 두 사람은 오상철 아내가 차려준 식탁에 앉았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었다. 소박했다. 이덕수는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다. 맛이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 느낌이 낯설었다. 식사가 끝나고 오상철이 소주잔을 꺼내 들었다. 한잔 하시죠. 그러지. 두 사람은 천천히 잔을 채웠다. 마당에서 바람소리가 들렸다. 사모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오상철이 잔을 들며 말했다. 알아. 교장 선생님은 알고 계셨겠지. 늦게 알았지. 이덕수는 잔을 비웠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쓴 것 같기도 했다. 오 선생은 잘 살았나? 글쎄요.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고 후회는 좀 있어요. 무슨? 학교에 너무 매달렸던 것들이요. 아내한테 좀 더 잘할 걸 싶고. 이덕수는 빈 잔을 내려다봤다. 나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당의 감나무가 다시 흔들렸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덕수는 통장을 꺼내 다시 들여다봤다. 2,340만 원.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봤다. 작은 방 하나. 정순자가 말한 대로. 당신 것이 있는 방. 이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었다. 아들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거실에 있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고향에 좀 다녀왔다. 왜요? 옛날 동료 만나러. 이덕수는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다. 봉투를 가방 안쪽에 넣어뒀다. 정순자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받아왔어. 고마워. 그날 밤 이덕수는 처음으로 아들 집 방에서 편히 잠을 잤다. 그러나 사흘 뒤였다.
민준이 이덕수를 거실로 불렀다. 표정이 어두웠다. 박지영은 부엌 쪽에 서 있었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덕수는 소파에 앉았다. 민준이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냐? 민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덕수 앞에 내밀었다. 이덕수는 봉투를 열어봤다. 법원 경매 통지서였다. 이덕수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냐? 아버지 집이 담보 설정한 거 있잖아요. 그게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덕수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공사대금을 결국 못 받게 됐고 대출 상환이 안 돼서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이덕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글자들이 잘 읽히지 않았다. 담보 설정을 얼마나 했냐? 2억이에요. 집은 2억 8천이었다. 경매로 넘어가면 절반 가까이 날아갈 수 있었다. 그 집에서 정순자와 30년을 살았다. 민준이 자전거를 처음 배웠던 마당이 있었다. 수연이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하던 방이 있었다. 정순자의 화분들이 있던 베란다가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덕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류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천천히 일어났다. 알겠다. 아버지, 들어가야겠다. 이덕수는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정순자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정순자가 웃고 있었다. 이덕수는 천천히 말했다. 여보, 집이 없어지게 생겼어. 대답이 없었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할게.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래도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다. 울 만큼 울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덕수는 가방을 꺼냈다. 안쪽에서 정순자의 봉투를 꺼냈다. 통장을 열었다. 2,340만 원. 이 돈은 자식들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이덕수는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자는 척하다가 밤이 됐다. 자정이 넘어서야 아들 집이 조용해졌다. 이덕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짐을 쌌다. 가방 2개에 필요한 것들을 넣었다. 정순자 사진, 통장 봉투, 옷가지 몇 벌, 그리고 20년 전에 정순자가 준 머플러. 낡아서 거의 쓰지 않았는데 서랍 안에 항상 있었다. 쪽지를 한 장 썼다. 민준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집은 어떻게든 해라. 아버지가 식탁 위에 누웠다. 조심히 현관문을 열었다. 새벽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다. 이덕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새벽 거리에 서서 잠깐 방향을 가늠했다. 서울역 방향. 거기서 부동산을 찾아볼 것이다. 아니면 고시원이라도. 작은 방 하나면 됐다. 정순자가 말한 대로. 당신 것이 있는 방. 이덕수는 걸었다. 가방 2개를 들고. 새벽 거리에 사람이 없었다. 가로등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순자야, 나 이제 간다. 발을 떼었다. 새벽 거리가 고요했다. 이덕수는 앞을 보며 걸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이덕수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 방은 4m에 4m 남짓한 크기였다. 창문이 하나 있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좁지만 빛이 들어왔다. 이덕수는 정순자 사진을 창문 옆 선반 위에 올렸다. 제일 먼저 했다. 그 다음에 옷가지를 걸었다. 머플러를 벽에 걸었다. 그러고 나서 방 안을 둘러봤다. 작았다. 그러나 이덕수의 것이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공동 화장실을 쓰는 것도,
공동 세탁실을 쓰는 것도 다른 방 사람들과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인사만 했다. 이덕수는 그게 싫지 않았다. 요구가 없었다. 눈치 볼 일이 없었다. 아침마다 이덕수는 동네 산책을 나갔다. 마포구 일대를 걸었다. 한강이 가까웠다. 아침 햇볕이 좋을 때 걷는 게 정순자의 당부였으니까. 이덕수는 그 말을 지켰다. 산책로 옆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볼 때면 정순자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아픈 것과 그리운 것이 다르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정순자는 그리웠다. 그리움은 나쁜 감정이 아니었다. 민준이 전화를 했다. 며칠이 지나서였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마포. 마포요? 거기서 뭐 하세요? 산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집이요. 알아. 죄송해요. 이덕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민준아, 나는 괜찮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너도 내 인생 챙겨라.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되든 돼. 그게 다가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다가 작게 말했다. 감사해요, 아버지. 밥은 먹고 다니냐? 네. 그럼 됐어. 전화를 끊었다. 이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에 아이들이 지나갔다.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었다. 학교 가는 아이들. 이덕수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수연이한테도 전화가 왔다. 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아버지,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지, 지금 고시원에 계신 거예요? 응. 왜요? 부산으로 내려오세요. 저희 집에서 사세요. 수연아. 네. 나는 내 방이 있는 게 좋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수연아, 너 잘 지내고 있냐?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걱정돼요. 괜찮다니까. 아비가 하는 말 못 믿냐? 수연이가 잠깐 흐느꼈다. 아버지, 엄마 많이 보고 싶죠? 이덕수는 잠깐 대답을 못했다. 그렇지. 저도요. 알아. 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도. 방학에 올라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이덕수는 정순자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살고 있었다. 그게 맞는 것이었다. 자식들이 자기 삶을 사는 것. 그게 서운하면 안 됐다. 이덕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서운하면 안 됐다. 그러나 조금은 서운했다. 그 조금을 들여다보며 이덕수는 정순자가 평생 혼자 감당한 것들을 이제야 짐작했다. 미안해, 순자야. 소리 없이 말했다. 방 안에 그 말이 떠 있다가 사라졌다. 봄이 왔다. 이덕수는 여전히 마포구 고시원에 살았다. 2,340만 원 중 일부로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 방 2칸짜리 빌라였다. 창이 컸다. 아침 햇볕이 거실까지 들어왔다. 이덕수는 화분을 하나 샀다. 이름을 모르는 초록 식물이었다. 화원 아주머니가 키우기 쉽다고 했다. 그게 좋았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아침을 간단히 해먹었다. 달걀 프라이와 김치. 정순자가 없는 밥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굳이 채우려 하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빈자리도 식탁의 일부였다. 산책을 나갔다. 동네 초등학교 옆 공원을 지나쳤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교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봤다. 서두르는 아이, 천천히 걷는 아이, 가방이 너무 큰 아이. 이덕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졌다. 학교 담장 옆 벤치가 있었다. 이덕수는 종종 그 벤치에 앉았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이덕수를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원로 교사라고 대우하지 않았다.
그냥 동네 노인이었다. 처음엔 그게 낯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편해졌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도 괜찮았다. 이덕수라는 사람이면 충분했다. 정순자가 말한 대로였다. 오상철 선생이 가끔 전화를 했다. 교장 선생님, 잘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있어. 오 선생은? 저도요. 가끔 같이 밥 먹으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언제든지. 오상철이 올라오는 날엔 두 사람이 오래된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됐다. 같이 밥을 먹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이덕수는 그런 관계가 나이 들어서 생긴다는 걸 처음 알았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민준에게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다. 아버지, 지내세요? 잘 지낸다. 밥은 잘 드세요? 그럼. 너는? 저도요. 긴 대화는 없었다. 그러나 전화가 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말해줬다. 잊은 게 아니라는 것. 이덕수는 그걸로 됐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이덕수는 법원 통지를 받았을 때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 집에서의 기억들이 지나갔다. 수연이가 첫 걸음마를 배우던 거실, 민준이가 입시 발표를 기다리던 밤, 정순자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냄새, 겨울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화분을 들여다보던 아내의 뒷모습. 이덕수는 통지서를 잘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더 꺼내보지 않았다. 집은 집이었지만 기억은 다른 곳에 있었다. 기억은 없어지지 않았다. 여름이 됐다. 수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덕수의 작은 방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좁았다. 그러나 웃음소리가 있었다. 손자와 손녀가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탔다. 이덕수는 웃었다. 오래된 웃음이었다. 수연이 설거지를 하다가 물었다. 아버지, 여기 좋아요? 이덕수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다. 그래. 좁지 않아요? 충분해. 엄마가 알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이 보였다. 뭐라 안 했겠지. 그냥 웃었겠지. 수연이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다. 맞아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그냥요. 이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이라는 말의 뜻을 알 것 같았다. 가을이 됐다. 이덕수는 아침마다 공원을 걸었다.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이덕수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등교하는 것을 바라봤다. 교문을 들어가는 아이들. 38년 전의 기억과 지금의 풍경이 겹쳤다가 분리됐다. 이덕수는 이제 누구도 아니었다. 교장 선생님도 아니었고 원로 교사도 아니었고 아들의 아버지이긴 했지만 아들의 짐도 아니었다. 그냥 이덕수였다. 73세 이덕수, 아내를 먼저 보낸 이덕수, 38년을 학교에 바친 이덕수, 이제 작은 방에서 혼자 밥을 해먹고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이덕수.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아침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이덕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아이들이 등교하는 것을 바라봤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아이들 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저도 매일 여기 나와요. 저도요. 그게 전부였다.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교문 안으로 사라졌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몇 장 날렸다. 이덕수는 그 낙엽을 눈으로 따라갔다. 정순자 생각이 났다. 언제나처럼.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이 아프지 않았다. 따뜻한 무거움이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기억은 그런 것이었다. 사라지지 않았다. 그냥 몸 안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덕수는 품 안에서 정순자의 편지를 꺼냈다. 낡아서 접힌 부분이 달아 있었다. 자주 꺼내봤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나는 당신이 늙어서도 당신이기를 바라요. 이덕수는 편지를 다시 접어 넣었다. 눈을 들었다. 공원의 은행나무가 노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잎들이 흔들렸다. 한 잎이 떨어져 발등 위에 내려앉았다. 이덕수는 그 잎을 내려다봤다. 집어들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누구에게 용서를 빌지도 누구에게 용서를 받지도 않았다. 화해라는 말도 없었다. 그냥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았다. 그게 화해보다 더 오래가는 것이었다. 이덕수는 그걸 알았다. 늦게 알았지만 알았다. 봄이 다시 왔다. 이덕수는 여전히 아침마다 벤치에 앉았다. 화분의 초록 식물은 잘 자랐다. 이름은 여전히 몰랐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름을 몰라도 사는 것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눈에 뭔가 고이는 것 같기도 했지만 닿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었다. 이덕수는 정순자가 준 머플러를 목에 둘렀다. 낡았다. 그러나 따뜻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댓글로 드라마 출연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상철이 다시 전화를 한 것은 그 봄의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다. 교장 선생님, 저 서울 올라가려는데요. 병원 예약이 있어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뭐, 나이가 나이니까요. 정기검진이에요. 끝나고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이나 먹읍시다. 그럽시다. 이덕수는 그날 오후 오상철과 만나 삼겹살을 구웠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식당 안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고기를 먹었다. 오상철이 잔을 채우며 말했다. 사모님 봉투 도움이 됐습니까? 이덕수는 잔을 들며 말했다. 많이. 사모님이 참으로 멀리 내다보신 분이었어요. 나보다 훨씬 현명했지. 교장 선생님도 충분히 현명하세요. 늦게 배운 거지 뭐. 오상철이 웃었다. 늦게라도 배우면 되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이덕수는 그날 밤 늦게 방으로 돌아와 정순자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아내는 늘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이덕수는 말했다. 오 선생 만났어. 고기 잘 먹었어. 대답은 없었지만 있는 것 같았다. 나 잘 지내고 있어. 그 말이 진심이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온 것은 그 즈음이었다. 아버지, 공사한 건 수주됐어요.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이덕수는 문자를 읽고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다. 그래. 수고했다. 짧은 문자였지만 이덕수는 그 이상이 필요 없었다. 날이 맑은 날이면 이덕수는 한강변을 걸었다. 그날 새벽 실버타운 이야기를 엿듣고 걷던 그 강변이었다. 이제 그 기억이 덜 아팠다. 강은 그때도 이랬고 지금도 이랬다. 강은 바뀌지 않았다. 바뀐 것은 이덕수였다. 강가 벤치에 앉아 한동안 물을 바라봤다. 물 위로 새 한 마리가 낮게 날았다. 이덕수는 그 새를 눈으로 따라갔다. 새는 멀어지더니 어느 순간 안 보였다. 이덕수는 시선을 거뒀다. 괜찮았다. 다 괜찮았다. 그것이 세월이었다.